녹화를 하는 이유는 제가 원래 좀 사담이긴 한데 제가 처음에 교수로 임용이 됐을 때가 비대면 하던 시절이거든요. 코로나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항상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부터 강의를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제 강의가 여기 가보시면은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네, 여기 스파크랩이라고 돼 있잖아요. 벌써 지금 구독자가 500명을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출석 수업 했던 것도 여기 보시면은 기초통계 여기 제주도에서 했던 거, 그리고 저기 보면은 춘천에서 했던 기초통계 수업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도 녹화를 떠서 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중에 유튜브 여기 검색해서 오시면은 이거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요것도 뭐 궁금하시면은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얼추 다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수업은 경영을 위한 기초통계 수업인데 오늘 이성철 교수님께서 부탁을 하신 걸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통계에 대한 기본을 다져달라. 두 번째, 대표값에 대해서 뭐가 있죠?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거 구하는 거, 그런 거를 좀 해달라. 세 번째, 정규 분포에서 표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 라고 해서 요 세 개를 1시간씩 할 건데 저는 수업을 그렇게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요거 하나하나를 한 꼭지씩 해가지고 지금까지 출석 수업을 여러 번 했는데 이제 하나에 짧으면 한 30분, 길면은 한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져갈 거고요. 지금까지 신기록은 2시간 만에 끝났고요. 네, 제일 늦게 한 거는 한 2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 지금 좀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제 끝날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일요일 이제 또 내일 출근도 하셔야 될 분들도 계신데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네 라고 나지막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실 분들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출석을 부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된 건가? 됐습니다. 시작을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우, 덥네요. 덥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다룰 텐데 일단 미신과 과학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 미신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미신이라는 걸 대비해서 봤을 때 과학이란 게 무엇인지, 어떤 거를 만족을 해야 과학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통계라는 애도 왜 과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읽어보면서 할게요. 첫 번째 시간은 많이 읽을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판서를 정말 많이 할 겁니다. 계산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 미신이라고 해서 미신이라는 건 근거가 없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을 직접 관찰을 하지도 않고 측정을 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랑 대비해서 과학이란 사실을 기반으로 관찰을 하거나 뭔가 장비나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관찰이나 측정을 해서 수집이 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는 이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뭐 인과관계를 발견을 한다거나 뭐 그런 새로운 진리를 찾아내고 이걸 바탕으로 심지어는 미래에 발생될 일을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과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신이라고 하면은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 뭐 실제로 사실을 관찰하거나 측정하지 않은 거, 그리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을 미신이라고 하고, 그것과 대비해서 과학은 관찰이나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분석을 하는 거를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이 있을 때 이러한 주어진 사실을 우리가 직접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수단을 통해서 실제로 측정을 해서 이것들, 이 사실에 관련이 된 자료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얘네들을 잘 살펴봐서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하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미신과 과학의 차이는 사실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뭐 관찰되거나 측정된 자료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뭐 정리를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해서 현상이나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현상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될 일을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통계에서도 예측을 하기도 하죠.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관상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관상은 일단 우리가 그냥 통념적으로 생각하기에 관상은 미신에 가깝죠. 그쵸? 미신에 가까운데, 누군가가 내 평생을 바쳐서 한 10만 명의 얼굴을 모았어요. 10만 명의 얼굴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평균 수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어요. 오른쪽 눈 밑에 점이 있는 사람이 평균 연봉이 500만 원이 높대요. 이런 사실을 만약에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내가 체계적으로 그걸 검토를 해서 분명히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진리를 발견을 했잖아요. 뭐 점이 있으면 뭐 평균 수입이 높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오는 내 손님들에게 여기에 점이 있으니까 너는 돈을 잘 벌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과학이죠. 그건 그때부터 과학입니다. 네. 그래서 미신도 그냥 끝까지 미신이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자료를 오랫동안 수집을 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진리를 알아낸다면은 그것도 과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반대되는 경우가 좀 더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요즘 들어서 뭔가 정책을 결정을 한다거나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에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최근에 있었던 이 예를 참 많이 들 텐데, 여론조사 같은 것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실제로 지금 뭐 지지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뭐 선거하는 본부에서 뭐 전략에 영향을 줄 거고 할 텐데, 만약에 누군가가 실제로 조사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고도 마치 조사를 한 것처럼 수치를 뭔가 제시를 하고 그걸 사실이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보통 이런 거는 그냥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실수해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뭔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학이 아니라 미신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미신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그 의도된 뭔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측정을 내가 잘 하더라도 만약에 이거를 분석을 잘못한다거나 뭔가 분류를 잘못한다거나, 그래서 측정 자체는 제대로 했는데 이거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더라도 이게 실수던 실수가 아니던 간에 뭔가 왜곡이 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뭔가 사실과는 다른 어떤 결론으로 유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도 미신보다 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우리 실제 사회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공대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 최근에도 뭐 논문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던 적도 있고, 제가 클 때 한참 뭐 중학생 뭐 이때쯤에 그 뭐 황우석 박사가 뭐 결과를 막 크게 조작을 해서 좀 떠들썩했던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과학을 빙자해서 어떻게 보면 과학보다 더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의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걸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다거나 그 결과를 제시를 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건 과학이지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뭔가 부족하게 되면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먼저 요것부터 보여드릴까요? 오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숙제입니다. 지금 찍으실 분들 찍으세요. 첫 시간이라면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죠? 네. 갑자기 연예인이 된 기분. 포토타임. 여기 미리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수업만 잘 들으시면은 실제로 이거 문제 풀이까지 다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만 잘 들으시고 요거 풀어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은 그냥 흘러가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천 년 동안 얼굴을 잘 관찰을 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상을 본다면 그 사람은 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과학을 빙자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자료 조사를 하지 않거나 자료 조사를 제대로 했는데도 뭔가 왜곡된 결과를 유도한다면은 그거는 과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확률이라는 얘기를 하고 통계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거 두 개가 어떤 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통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면은 확률 통계를 보통 붙여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확률 통계를 이렇게 쌍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런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추석 수업을 여러 번 하니까 이제 얘가 항상 일정하게 고정이 됐네요. 동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동전이 있어서 첫 번째 동전 같은 경우에는 앞면이랑 뒷면이 나올 확률이 1대1, 5대5예요. 반면에 2번 동전은 9대1입니다. 동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10번 던지면 9번은 앞면이 나오는 2번 동전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전이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전이 1번 동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를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죠? 50%죠.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50%죠. 얘가 1번이 아니라 2번 동전이에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죠? 90%죠. 뒷면이 나올 확률이 10%죠. 여러분들이 방금 하신 게 확률이에요. 확률. 확률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 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라는 척도를 계산을 하게 해주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도구.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앞면 또는 뒷면이라는 사건이 무작위하게, 랜덤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랜덤하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1번 동전일 때는 앞면이 얼마 나올까요? 뭐 2번 동전일 때는 뒷면이 얼마 나올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일이 확률에 대한 겁니다. 확률. 통계는 뭐냐면 이런 게 통계입니다. 어디서부터 통계가 되냐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동전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1번 동전인지 2번 동전인지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걸어야 돼. 그러면 동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뭘 해볼 것 같아요? 던져보겠죠. 거기서부터가 통계입니다. 이거를 던져보겠죠. 던져서 앞면이 얼마나 나오고 뒷면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죠. 한 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거실래요? 1번에 거시겠습니까? 2번에 거시겠습니까? 2번에 거는 게 아무래도 좀 보편적으로 2번에 걸겠죠? 두 번을 던졌더니 앞면이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동전에 거실래요? 2번에 걸겠죠. 근데 3번, 4번, 5번, 6번, 7번을 던졌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결정을 바꾸실래요? 그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뭐 안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머릿속으로 분명히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앞면이 2번 나왔어. 이게 동전 1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동전 2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동전 2번에서 그럴 확률이 더 높았으니까 동전 2번을 고른다고 했다가 계속 던졌더니 뒷면이 되게 많이 나오네? 이거는 2번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좀 적잖아요? 그렇게 확률을 계산을 하셨죠, 머릿속에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결정을 바꿨습니다. 바꾼 분들도 계실 겁니다. 통계는 뭐냐면 확률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되, 여기에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은 표본입니다. 표본. 여러분들한테 처음 물어봤었죠. 동전이 주어지고 동전을 맞춰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뭘 해본다고 했냐면은 던져본다고 하셨어요. 표본을 수집해봐야죠. 우리에게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 얘가 뭔지 맞추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이 통계에서 주로 하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던져보고 실제로 표본을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수집된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를 거꾸로 뭔가 알아내려고 하는 거. 이게 통계입니다. 네. 그래서 통계에서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이 표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본을 수집하는 일 자체를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확률을 써야 되죠. 그쵸?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사건이죠. 유권자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중립적인 색깔을 쓰겠습니다. A 후보, B 후보, C 후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후보는 30%, 뭐 B 후보는 지지율이 20%, C 후보는 50% 이렇게 됐다고 해요. 이때 우리가 보통은 결정이 나는 날은 선거날이죠. 선거날에는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날을 하루 잡고 우리 다 같이 빨간 날이니까 쉬고 집에 가까운 그 선거 장소에 가가지고 한 표 찍어서 제출한 다음에 밤새 그거 개표해가지고 누가 많이 뽑혔나 이거를 실제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니까 보통은 여론조사를 하죠. 여론조사. 지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뭘 해보겠어요? 여기서 표본을 뽑아보죠. 여기서 한 명을 뽑을 겁니다. 근데 이 한 명이 뽑혀 나오는 게 랜덤한 이벤트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3자 대결을 가정을 했을 때 3명 중에 1명을 지지를 할 거란 말이고 그 3명 중에 누구를 지지할지가 확률에 영향을 받는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뽑아봤더니 누구는 A를 지지를 하기도 하고 누구는 B를 지지를 하기도 하고 C를 지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막 뽑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뽑혀 나오는 일 자체는 랜덤하게 확률에 지배를 받는 일인데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값은 뭐예요? 요런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얼마만큼 지지하고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뽑혀 나오는 표본을 보고 요런 값들을 추정을 시도를 하겠죠. 알아내려고 시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통계죠. 그때부터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은 자료를 요 얘기를 할게요. 통계학에서 자료를 수집을 한다는 거는 표본을 뽑는다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전수조사. 이게 수업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네요. 2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네.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은 전수조사가 있는데 전수조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수조사는 첫 번째 시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비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그냥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전수조사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제 어떤 뭐 정당에서 의뢰를 해왔어. 지금 여론조사를 좀 해달래. 근데 막 유권자가 몇 천만 명 되잖아요. 그럼 몇 천만 명을 실제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래도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없죠. 그거를 다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간이 되더라도 돈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유권자를 다 조사한다는 거는 선거날처럼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돈이 안 될 수도 있죠. 이도저도 아니고 선거법에서 그걸 금지를 할 수도 있어요. 전수조사라는 거를 여론조사에서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법적으로 금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거는 대체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가능하거나 불가능에 가깝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일은 표본을 뽑는 일입니다. 표본. 네, 표본을 뽑는 일. 우리가 얘를 전부 다 알기는 어렵고 얘를 이렇게 콕콕 찔러보는 거죠. 콕콕 찔러봐서 뭐가 튀어나오는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를 거꾸로 추정을 해내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본을 뽑는 일을 표본 추출, 영어로는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 샘플링이 생각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요 얘기까지 하고 요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이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시간을 끝낼 건데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우리에게
이 지역구에 살고 있는 유권자 뭐 10,000명의 집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 전화번호를 가지고 일과 시간 9시부터 6시 사이에 전화를 돌려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 여론조사는 과연 정확한 여론조사일까요?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편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편향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집 전화가 있어야 돼요. 집 전화가 있는 사람, 유권자 중에 집 전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일과 시간에 전화를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뭐 일을 하든 일을 안 하든 어찌 됐던 간에 뭐 집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뭐 주부가 될 수도 있고, 집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응답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 전화만 돌려가지고 실행을 한 여론조사는 이 전체 유권자를 잘 대변한다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그런 거를 열심히 연구를 하겠죠. 이 전체 유권자의 집단이 있고 우리가 이거를 랜덤으로 뽑는다고 했는데 요 일, 이 표본을 추출을 하는 이 일, 이거를 잘 설계를 해야겠죠. 어떤 경우에는 뭐 집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뭐 길거리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어떤 시간대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적절히 잘 섞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전체 유권자를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설계를 하는 그런 표본 추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 추출이라고, 이렇게 표본 추출이라고 교과서에서는 잠깐 배우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거를 표본 추출을 수업 시간에 직접 해볼 일은 그렇게 많진 않죠. 근데 사실 실생활에서는 이 표본 추출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번에 선거만 보더라도 출구조사가 제법 틀렸잖아요. 틀린 데가 좀 나왔잖아요. 그게 뭐 표본 추출을 잘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표본 추출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표본은 잘 추출했는데 뭔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게 힘들고 통계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라고 하면 4시 반이 됐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할게요. 아까 숙제가 그런 거 하나씩 띄워주시면. 네, 띄워드릴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입니다.
제가 항상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수다를 하나 떨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뭘 하나 재밌는 걸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유튜브를 한다 했잖아요. 유튜브에다가 강의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애들이 다시 보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학생들이.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6학기가 보이시나요? 7학기네요. 하나, 둘, 셋. 이거 시청시간이에요. 시청시간. 그러면 여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6학기. 6학기째 제일 많이 보고 저기 맨 마지막에 저기는 이제 방통대회 오고 나서 1학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1학기죠. 매 학기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시나요? 누가 봐도 중간고사 한 번과 기말고사 한 번이 보이시나요? 네. 이 시청시간이 딱 보면은 여기 딱 개강할 때 좀 봤다가 안 보다가 중간고사 기간에 한 번 보고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한 번 보고 요게 항상 나오더라고요. 네. 요게 좀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네. 요거고요. 그래서 이제 500명을 넘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는데 축하드립니다. 수익 창출을 하려면은 겸직 신고를 해야 돼서 안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강의인데 이거 등록금 내고 보는 수업인데 수익 창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표본까지는 얘기를 했고 이제 대표값에 대해서 해볼게요. 대표값.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표본을 막 뽑아요. 표본을 막 뽑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는 값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 듣고 넘어가세요. 영어로는 스태티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표본을 토대로 통계량을 계산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통계량으로 대표값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값. 대표값이라고 해서 이 표본들을 대표하는 값이에요. 이 표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요약을 해서 알려주는 값이라고 해서 대표값이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크게 5개의 대표값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3개랑 요거 2개 해가지고 총 5개인데 이 위에 있는 3개는 뭐냐면은 값 내지는 값의 크기를 대표하는 대표값이에요. 이 값들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 값들이 대충 어느 정도 되냐 그걸 알려주는 대표값이 크게 여기 평균, 산술평균이랑 중앙치, 최빈치 이렇게 3개가 있고 밑에 2개는 분포입니다. 분포. 얘네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얼마나 많이 서로 떨어져 있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분산과 표준편차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술평균을 해볼게요. 산술평균은 구하는 방법이 간단하죠. 산술평균. 제가 일단 제가 책을 안 가지고 있어서 책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쭉. 산술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 표본의 개수로 나누면 되는데 뭘 나누면 되냐면은 전체 표본의 합을 나누면 됩니다. 다 더한 다음에 그거의 개수로 나눠서 평균,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되는지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랑 20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얘네를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면은 2분의 30을 해서 15가 되겠죠. 근데 평균이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평균 할 수 있겠죠. 2개를 더해서 나누는 거 말고 2개를 곱해서 루트를 취하는 평균도 있어요. 이것도 나름 평균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 중에 산술적으로 구하는 평균이다 라고 해서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균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구하는 평균이니까 보통 산술을 그냥 생략을 하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 표본의 개수로 전체 표본의 합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만약에 도수분포표 같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은
그 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얘네들을 다 더해줘도 됩니다. 값에다 확률을 곱해서 얘네들을 다 더해도 평균이 나옵니다. 한번 직접 해보죠. 여기 과제에 나와 있는 그 값으로 해보겠습니다. 10, 20, 20, 30, 40 평균 구해보실래요?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벌써 구해졌네요. 약간 속닥속닥 들리는데 24, 24 이러고 있죠 지금. 한번 구해보십시오. 저도 구해보겠습니다. 네, 구하셨나요? 나는 24가 나오더라. 나오더라. 난 24가 안 나오더라. 다른 게 나오더라. 다른 게 나온 분은 없으시네요. 한번 구해볼게요. 산술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누면 되죠? 5로 나누면 되죠. 이 5분의 120이 나와서 24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 두 번째 방법을 하나 말씀드렸죠. 요거를 가지고 도수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값들이 이렇게 있고 그거에 대응이 되는 도수가 하나, 둘, 하나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도수분포표를 나타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가 변명 같지만 글씨를 잘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걸 서서 아이패드를 쓰면은 글씨가 되게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악필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수를 확률로 변환을 시켜주려고 이 전체 개수는 5개니까 얘를 5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각각의 확률이 5분의 1, 5분의 2,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평균을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은 요 값에다가 얘를 곱하고 또 두 번째 값에다가 얘를 곱하고 또 세 번째 값에다가 얘를 곱하고 네 번째 값에다가 얘를 곱해도 됩니다. 사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0 더하기 20은 2개, 30 하나, 40 하나여서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쵸? 전체 개수분의 요거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계산 하나마나 똑같이 24 이렇게 나옵니다. 도수분포표로 주어지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냥 쭈루루룩 나열이 돼 있으면은 또 그것대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다가 각각의 값을 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빈도, 개수를 이렇게 쭈루루룩 써서 표로 정리를 한 거를 우리가 도수분포표라고 하죠. 얘를 사실 풀어서 쓰면은 총 몇 개가 있냐면은 표본이 9개가 있는 거죠. 170이 1개, 172가 2개, 173이 3개, 174가 2개, 176이 하나, 이렇게 9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요거 다 더해서 9로 나눠도 되고, 요거 이렇게 구해도 되죠. 170 곱하기 9분의 1, 172 곱하기 9분의 2, 173 곱하기 9분의 3, 174 곱하기 9분의 2, 176 곱하기 9분의 1. 어차피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값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하나 마나 평균은 173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히 좌우 대칭으로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로 그리면은 도수분포표라고 하고, 이거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가로축에다가는 값을 놓고 이렇게 세로축에다가는 빈도를 놓고 이거를 막대기로 그려놓으면 이거를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여기 한 칸이 띄어 있어야 되죠. 왜냐면 170, 172, 173이니까 171이 한 칸 띄어져 있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른쪽을 정확한 스케일로 그리려면.
근데 여기 어차피 이렇게 글씨로 표현을 했으니까 뭐 붙여도 상관은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리면은 히스토그램이다. 그러면은 벌써 여기 어디 갔어? 요거 하나 했죠? 요거 구했습니다. 몇인지 이미 알려드렸어요.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중앙치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중앙치. 중앙치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가운데 있는 값인데 무슨 순서로 가운데냐면은 크기 순서로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 20, 20, 30, 40이었잖아요. 여기 중앙치가 얼마죠? 이러면 20이겠죠. 근데 이걸 순서를 막 섞어. 이러면 중앙치가 얼마죠? 20이죠. 1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앙치가 아니라 같은 값이어도 이렇게 순서를 섞더라도 중앙치는 변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정렬을 해놓고 딱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개를 이 전체 데이터의 대표라고 얘기를 해도 손색은 없죠. 그래서 얘를 중앙치라고 부릅니다. 네. 요거는 좀 뭐 듣고 흘려 들으세요.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컴퓨터가 계산을 하잖아요. 산술평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데이터가 100만 개면은 더하기를 100만 번 한 다음에 나누기 한 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100만 개면은 중앙치 구하는 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은 정렬을 해야 돼요. 정렬을 하는 게 생각보다 더하고 빼는 것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렬이 필요한 계산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간단한 숫자는 금방 할 수 있겠지만 좀 숫자가 많아지면은 제법 계산을 하는 편이긴 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걸 해볼게요. 세 번째 거 뭐냐면은 최빈치입니다. 최빈치 이미 한자로 써 있어요. 최빈 가장 많이 나온다. 영어로 하면은 most frequent한 값을 달라 이거죠. 그럼 여기에 최빈치는 얼마죠? 20이죠. 잘하시네요. 중간고사가 지나서 그런가? 네, 최빈치 20입니다.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1, 1, 1, 1, 100. 얘의 산술 평균은 얼마죠? 20점 얼마죠? 20점 얼마지? 20.8? 5분의 104니까요. 20.8 나올 거예요. 평균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무게중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1이 4개가 있고 100이 하나가 있는데 저 100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이 하나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1에 있는데 100 하나가 멀리 떨어지는 바람에 평균이 20.8이 나왔어요. 여기서 중앙치는 얼마죠? 중앙치 얼마죠? 1이죠. 최빈치 얼마죠? 1이죠. 그러니까 각각이 다 대표값으로의 의미가 있는데 평균도 대표고 중앙치도 대표고 최빈치도 대표인데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본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다른 수업에서. 무슨 농담이냐면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의 수많은 학과 중에 평균 연봉이 제일 높은 학과가 어디냐? 라는 농담이 있거든요. 어디냐면은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데가 어딜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조던이 졸업한 학과다. 왜냐하면은 평균 연봉이니까. 마이클 조던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했겠죠. 혼자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평균을 내도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오더라. 뭐 진짠지 뭐 가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평균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무게중심이라는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톡 튀어 있는 거 이런 거를 뭐 데이터 쪽에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아 영어로만 기억이 나네. 뭐라고 하더라? 아 결측치 내지는 이상치라는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은 아웃라이어라고 해요. 아웃사이더 말고 아웃라이어. 그래서 하나 톡 튀어 있잖아요.
저런 값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애는 평균입니다. 평균은 저렇게 혼자 튀어있는 애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이란 게 조금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으로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한번 다 해볼게요. 이거 가지고 해볼까? 분산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평균을 구하죠. 뭐의 평균을 구하냐면은 값에서 값들의 평균 있잖아요. 아까 구했던 그 산술 평균, 요거를 뺀 거를 제곱을 해서 그거의 평균을 내요. 말장난 같지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값에서 여기 있는 이 값들 있잖아요. 이 값들의 평균을 아까 하나 구했잖아요. 24였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깃발을 꽂아요. 평균 가운데잖아요. 가운데 24에다가 깃발을 딱 꽂아 놓고 여기 있는 이 값들이랑 이 평균이랑 여기를 빼요. 이렇게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14죠.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6, 16이죠. 얘네가 지금 값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얘를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평균까지의 거리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지금 24가 딱 가운데였고 24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지금 14, 4, 4, 6, 16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거리, 요거죠. 거리라고 쓴 거는 여기 요 괄호까지예요. 거리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 거리를 제곱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196이 되고 요게 16, 요게 16, 36, 256이 돼요. 그거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거의 평균. 그러니까 뭐다? 5분의 196, 16, 16, 36, 256. 계산기 있으신 분? 얼마더라? 520이었나? 520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할게요. 104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196, 16, 16, 32, 256, 520. 520 나옵니다. 5분의 520. 그래서 104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분산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가운데 평균 있잖아요. 가운데 이 값들의 가운데가 평균이죠. 거기에다가 기준을 하나 뿅 세운 거예요. 여기다가 기준을 세워놓고 24였죠. 아까는 거기까지의 거리를 재요. 여기 각각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걸 제곱을 해요. 그리고 그거의 평균을 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을 평균을 낸 거죠. 네, 거리의 제곱을 평균 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분산이 지금 104가 나왔어요. 분산이 104. 그러면은 여기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은 평균 104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24를 기준으로 이 값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의 평균은, 거리의 제곱의 평균은 104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분산이 104가 나왔다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104야는 아니죠. 그러면은 뭘 하면 좋을까요? 루트를 취하면 좋겠죠. 왜 그러겠어요? 분산이라는 거는 거리의 제곱을 평균 냈어요. 거리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이 평균적으로 104니까
이 분산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분산의 크기, 분산의 스케일은 값의 제곱에 있는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루트를 한번 취하면은 표준 편차가 나오잖아요. 루트 104가 나오잖아요. 그럼 표준 편차가 루트 104. 이거 대충 10 정도 나오잖아요.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평균으로부터 얘네들은 평균 10 정도 떨어져 있어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표준 편차는 그 스케일이 값이랑 같은 스케일이에요. 보면은 24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게 평균 10 정도 떨어져 있을 법 하잖아요.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그래서 루트를 취하는 겁니다. 분산은 제곱의 스케일이고 표준 편차는 값과 같은 스케일이기 때문에. 아까가 아니라 어제죠. 어제 대전 수업에서 역시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는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왜 제곱을 하죠?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곱을 안 해서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곱을 하기 전에 요거였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가지고 평균 되면 0이에요. 이건 항상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다 더하면 항상 0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면은 분산인데 절대값을 취해서 평균을 내기도 해요. 그것도 나름 분산처럼 데이터가 퍼진 정도에 대한 척도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게 제가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MAV라고 해서 mean absolute variance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의 절대값의 평균. 그렇게도 구하면은 말이 되겠죠. 어찌 됐던 간에 분산은 거리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더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몇 번 해보니까 이 공기를 알아요. 방금 좀 나가 떨어지셨죠? 알아요. 눈치채요 이제. 대충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나가 떨어졌어요. 정확합니다. 분산을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구해볼게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되게 말장난 같지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은 분산이 나온다.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하지 말까요? 해요? 네. 분산을 방금 어떻게 구했냐면은 평균을 냈어요. 뭘 평균을 냈냐면은 거리의 제곱의 평균을 냈어요. 근데 다르게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도 구하냐면은 다시 말해볼게요. 값의 제곱을 해서 얘네들을 평균을 내요. 거기서 뭘 빼냐면은 값의 평균 있잖아요. 아까 24. 네. 그거를 제곱을 한 거를 빼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부터 구해볼게요. 값의 제곱의 평균. 뭐냐면은 10, 20, 20, 30, 40 있었잖아요. 얘네를 제곱을 해요. 900, 1600. 얘네들의 평균. 제곱의 평균. 요거요. 이거 얼마죠? 1000, 2600, 3000, 3400인 것 같은데? 680 나오네요.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제곱을 한 거의 평균. 제곱을 한 거의 평균이 지금 68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구했죠? 평균 24죠? 24의 제곱 얼마죠? 144, 576인가요? 네. 576. 네. 그러면 680 빼기 576이니까 104 나오죠. 아까랑 똑같죠? 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말장난 같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은 그렇게 해서 분산이 나옵니다. 아마 책에는 그런 거 나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거리의 제곱을 해서 평균 내는 거랑
요렇게 해서 구하는 거랑 두 개가 같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아마 한 번쯤은 나올 건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분산을 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디까지 됐냐? 보세요. 다음 표본들이 주어져 있는데 산술평균 구했죠. 중앙치, 최빈치 구했죠. 분산을 구했죠. 저는 분명히 구했습니다. 네. 그거를 써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과정을 좀 써주세요. 네. 그래서 요거 조금만 읽어보고 두 번째 시간을 정리를 할게요. 좀만 읽어볼게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그래서 대표값들이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몇 분에 시작했죠? 40분에 시작했죠? 분량 조절에 실패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30분이 안 됐네. 일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표값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여기 맨 밑에 나와 있죠. 대표값은 뭐냐면은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성들을 알려주는 그런 값들이에요. 그런 값들입니다. 그래서 대표값으로 지금 뭐 평균, 뭐 중앙치, 최빈치, 분산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도 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도 대표값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사분이라는 게 있어요. 사분위. 요거는 뭐냐면은 4등분을 해서 그러니까 크기 순서로 4등분을 한 다음에 각각에 위치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1사분위 이건 뭐예요? 상위 25%값. 2사분위 요거는 상위 50%값. 이거 사실 뭐예요? 중앙치죠. 3사분위 상위 75%값. 4사분위는 최소값이죠.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Q1, Q2, Q3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Q라고 하면은 그 쿼터가 뭐 4분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Q1, Q2, Q3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라는 4분위 값도 있고 이런 4분위 값을 이용해서 그리는 박스 플롯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을 그리고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를 이렇게 그려서 대충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려주는 박스 플롯. 이거 주식 같은 거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긴 막대 그래프 보신 적 있죠? 네. 그런 게 뭐예요? 대표값을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값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 얘기도 거의 매 수업에서 하는데 제가 공대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만 해도 파이썬 수업을 하고 왔어요. 네, 파이썬이 요즘에 되게 많이 쓰이는 이유가 뭐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같은 거를 파이썬으로 하잖아요. 그 중에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뭐냐면은 빅데이터 다루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있는 엑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판다스에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대표값을 구하는 함수도 있어요. 그럼 뭘 하냐면은 뭐 엑셀 같은 거에서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요. 막 그게 막 10만 개, 100만 개짜리 데이터를 불러왔다 쳐요. 그러면은 대표값을 구하는 함수를 딱 치면은 이 데이터의 뭐 평균, 분산, 뭐 정확히 뭘 구하는지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뭐 중앙값, 뭐 사분위 이런 거를 계산을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그냥 몇 개 안 되면은 뭐 산점도, 스캐터 플롯 이런 거 그리면은 데이터 분포 같은 거 볼 수 있는데 이게 막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가 되면은 이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값을 봐가지고 지금 대충 데이터가 뭐 요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거를 좀 가늠을 하는 그런 값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대표값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표값을 넘어가고요. 뭐 얘기까지 하고 끝낼 거냐면은
요 얘기만 좀 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여기로 돌아가 볼까요? 끝낸다는 게 수업을 끝낸다는 게 아니라 이번 시간 끝내는 거예요. 네. 통계학이 보통 어떤 흐름으로 간다?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래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을 하고 얘를 분석을 하고 결과를 제시를 하거나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 첫 번째 자료를 수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표본 추출하기. 네. 두 번째 대표값을 산출합니다. 방금 했죠. 뭐 여러 가지 통계량들을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세 번째 그걸 바탕으로 이제 현상을 파악을 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뭐 저기서 예를 드는 걸로는 회귀 분석 같은 거. 여러분들 회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의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더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추세가 이렇게 존재하더라, 요렇게, 요런 거를 우리가 회귀라고 합니다. 회귀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뭐 시간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시계열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를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어떤 추세가 존재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만약에 이 회귀가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회귀를 잘 했다 치면은 실제 데이터가 딱 여기까지 들어와 있다 쳐요. 그 다음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추세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비록 아주 먼 미래를 예측은 못하더라도 그나마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얘가 막 자글자글하는 거를 예상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얘의 어느 정도의 추세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좀 예측을 해보자 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요거를 좀 읽어보고, 그래서 현상을 파악한다.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뭐 대표값들 이런 거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죠. 뭐 여러 가지 분석하는 방법, 뭐 가설을 검증을 하고, 뭐 회귀 모델을 돌리고 이런 거 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뭐 이런 것도 보네요. 그래서 현재 사실을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더라. 이게 되면은 뭐까지 된다?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수집이 된 데이터는 요거를 알 수 있죠.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대강의 트렌드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트렌드를 알아낸다면은 미래에 발생할 것 같은 일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회귀까지 읽고 끝낼게요. 일반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주로 회귀 분석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회귀라는 거는 여러분들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 입력이랑 출력을 놓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얘를 어떤 입력에 대한 함수, 출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요 함수를 추정을 하려는 걸 회귀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는 이 가로축이 특히 시간인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함수를 추정을 하는 회귀 모델이 되는 거고요. 뭐 얘를 뭐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 모델을 선형으로 가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선형 회귀 모델 뭐 이런 거 될 거고, 뭐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경영학 전공이 아니라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계를 조금씩 더 배우다 보면은 보통 한 3학년, 4학년 정도에 회귀 모델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배우는 수업이 나옵니다. 이 함수를 추정을 하는 방법,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다. 그쵸? 회귀 모델을 많이 쓰죠.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도 많이 쓰더라.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많이 씁니다. 제가 요 얘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뭘 전공했냐면은 로봇을 전공했다 했잖아요. 제가 하는 연구 분야의 가장 극단적인 버전은 뭐가 있었냐면은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를 데려다가 여기 뇌를 열어서 여기 안에다가 센서를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원숭이 팔을 묶어놓고 대신에 여기 로봇 팔을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발생한 신호를 가지고 로봇 팔을 움직이게 해서 바나나를 먹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 팔 말고 내가 내 팔을 움직이는 것처럼 로봇 팔을 움직이게 해서 바나나를 먹는 로봇을 만드는 거. 그런 연구를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했던 분야의 가장 극단적인 연구가 그거였거든요. 그런 거에서도 회귀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뇌에서 발생한 신호를 보고 내 팔이 지금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지를 거꾸로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회귀 모델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통계고, 그게 요즘에는 뭐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통계의 근간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금 16분이니까 25분까지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이 나오지. 세금까지는 올라오고 이유가 딱 정해져.
여기가 경기 지역 대학이잖아요. 네. 경기 지역 대학의 학장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국문과의 박영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안 한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출석 수업이 있는 주말에 지역대학 학장님들이 점심이나 저녁에 이제 수업하러 오신 교수님들 다 모셔가지고 막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런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박영민 교수님한테 연락 와가지고 저녁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수업 너무 빨리 끝났다고 혼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설마 늦게 끝났다 하시면 되죠. 늦게 끝났다고 할까요? 아, 약간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내비게이션 지웠네. 첫 번째로는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걸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 대표 값들에 대한 거 했고, 세 번째로는 표준화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똘망똘망함을 요구합니다. 네. 여기가 막 계산을 엄청 많이 하지는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머리를 가장 요구를 하는 파트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계산은 쉬워요. 계산은 진짜 쉬워요. 이거 지금 과제 이거 지금 하라고 하면은 다 끝내고 그냥 수업 끝낼 수도 있어요. 이거 한 30초면 구해요, 이거.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표준화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잘 음미를 해보세요. 네. 제가 아무래도 공대 교수다 보니까 공대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수식들이 나오는데 그 수식을 그냥 드립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게 이렇게 생겨먹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공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도 약간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규분포에 대해서 할 겁니다. 정규분포. 정규분포라고 하면은 뭐 여기 좀 나와 있지만 뭐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요거 이미 다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고, 뭐 확률 변수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여기 있다. 대수의 법칙. 대수라고 해서 정말로 큰 수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라지 넘버라고 돼 있죠. 대수의 법칙, 더 로우 오브 라지 넘버. 이거 심지어 줄여서 TLLN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더 로우 오브 라지 넘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핵심은 이거예요. 정확히 이렇게 말하면 사실 틀린 말에 가깝긴 한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라지 넘버가 되면은 모든 분포는 정규 분포랑 흡사해진다. 모든 분포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표본의 크기가 크면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해도 무리는 없다라는 얘기가 대수의 법칙인데, 결국에는 그만큼 중요한 게 정규 분포더라. 정규 분포라는 게 어지간하면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은 웬만하면 다 맞는다, 그런 내용의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정규 분포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쓰죠. 정규 분포라서 n이라고 쓰죠. 정규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n이라고 쓰고, 정규 분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개가 필요합니다. 평균이랑 분산을 정의를 하면은 정규 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오, 오늘 그림 컨디션 좋아요. 오, 만족스러워. 여기가 딱 평균, 뮤, 보통 뮤를 많이 쓰죠. 평균이 딱 중심이 되고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 되고, 이 분산에 따라서 이 높이가, 분산이 만약에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다음 그림 중에 분산이 작은 그림을 맞춰보세요. 파란색과 초록색 중에 분산이 작은 건 뭐죠? 네? 파란색, 그쵸. 분산이 작다는 건 결국 뭐예요? 평균에 얼마만큼 더 막 비좁게 모여있냐, 막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분산이 작아지면은 더 뾰족해집니다. 분산이 더 커지면은
펑퍼짐해지죠. 그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함수로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한 번쯤은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고 n이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정의하기 위해서는 뮤랑 시그마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뮤랑 시그마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거 꼴은 한 번 정도 보면 좋긴 한데 뭐 치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분산이 작아지면 좁아진다. 그죠, 잘 그렸죠. 분산이 커지면은 평평해진다. 만약에 분산이 같다는 가정하에 평균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분산이 같다는 가정하에 평균이 바뀌면은 그게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25다. 이거를 25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25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5의 제곱으로 편의상 쓰기도 해요. 어쨌든 분산을 쓰면 돼요. 만약에 50에 5짜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70에 25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가 색깔을 여기가 70으로 중심이 돼 있고 여기는 50을 중심으로 돼 있고 사실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지 얘를 이렇게 옮기면은 딱 일치해야 돼요. 네, 왜 일치해야 되냐면은 분산이 같을 때는 일치합니다. 네, 분산이 같으면 정확히 일치하게 되고 이렇게 언덕배기처럼 생겼죠. 이 언덕배기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평균이 결정을 하고 분산은 이 퍼진 정도를 결정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예쁘장한 그래프가 나오더라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분산이 같고 평균이 다른 정규분포는 이렇게 위치만 이동을 합니다.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아요. 근데 평균이 동일하면은 중심은 같은 데 있대 분산이 달라지면은 얘가 퍼질 수도 있고 뾰족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해봅시다. 보세요. 아까 10, 20, 20, 30, 40이라는 표본에 분산을 구했죠. 104가 나왔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 요거를 2배를 하면은 분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야, 이 침묵 대단하다. 얘를 딱 정확히 이 값을 2배를 하면은 분산은 몇 배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분산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이렇게 구했어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2배를 했는데 늘어날까요? 왜 늘어날까요? 보세요. 분산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24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거리를 구했죠. 그리고 그 거리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냈죠. 이거를 만약에 2배를 했다 쳐요. 그럼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14였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28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20, 30, 곱하기도 못하네. 20, 40, 40, 60, 80이 되고 평균이 48이 되겠죠. 2배 하니까. 그럼 여기 거리가 28이 돼야 됩니다. 요게 2배가 되고 평균도 2배가 되니까 여기의 거리가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28로 2배가 돼야 돼요. 그쵸? 2배가 됐죠. 그러면은 여기 거리들이 다 몇 배가 되겠어요? 2배가 되겠죠. 그러면 거리의 제곱이니까 몇 배가 돼요? 4배가 돼야 되죠. 분산은 4배가 돼야 됩니다. 표준 편차는 2배가 됩니다. 네.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여기 이렇게 고무줄을 쭉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10, 20, 30, 40을 이렇게 마킹을 해놔요. 2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얘를 2배로 쭉 늘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2배가 되죠. 그러니까 분산은 그거의 제곱배가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다시 씌우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교과서 같은 데는 어떻게 어렵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쓸 거예요. 살면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예요. 어떤 값을 A배를 해서 분산을 구하면은 원래의 분산보다 제곱이 되더라. 그러니까 얘를 2배를 하면 분산은 4배가 되고 얘를 3배를 하면은 분산은 9배가 됩니다. 얘를 절반으로 줄이면 분산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분산,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예를 들어서 분산이 25,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5인 애가 있어요. 얘를 2배를 하면은 분산이 얼마가 되죠? 이 값을 2배를 하면은 분산은 4배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100이 되겠죠? 표준편차는 10이 되겠죠? 만약에 값을 3배를 하면 얼마가 되죠? 9배가 돼야 되죠? 225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15가 되겠죠? 만약에 얘를 5분의 1로 줄여볼까요? 분산이 얼마가 되죠? 1이죠. 표준편차도 1이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에요. 표준편차가 시그마야. 근데 얘를 얼마로 만들고 싶으냐면은 1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몇으로 나누면 되죠? 시그마예요. 시그마. 만약에 시그마야. 그럼 얼마로 나눠야 될까요? 2분의 1.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25를 5분의 1로 나눴더니 1이 돼요. 그럼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로 나누면은 1이 되겠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준비물이에요, 준비물. 이따가 이게 나올 거예요. 준비물입니다. 요거를 기억하세요. 표준편차로 나누면은 어떠한 값을 표준편차로 나누면은 분산은 항상 1이 돼요. 그렇겠죠? 표준편차로 나누면 분산은 1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만약에 뭔가의 분포가 있는데 그 분포를 우리가 분산을 1로 만들어 버리고 싶어.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값들을 표준편차로 나누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항상 분산이 1이 돼요. 요거 기억하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집중하세요. 진짜 이제 집중해야 돼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표준화를 왜 하고 표준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입니다.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이렇게 분포를 했대요. 뭐 예를 그냥 대충 들어볼게요. 점수가 이래. A는 70점을 맞았어. B는 60점을 맞았어. 누가 잘 맞죠? A가 잘 맞죠. 너무 간단하죠. 왜냐하면 A가 일단 점수가 더 높긴 해요. 같은 시험인데 A가 점수가 더 높긴 하죠. 이거를 점수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평균 여기 50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점수를 맞은 애들이 점점 더 낮아진다, 적어진다는 말이고, 마찬가지로 점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분포도 점점 더 줄어든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A라는 애가 지금 여기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죠. 네, 평균으로부터 좋은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B라는 애는 좀 가까이에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A가 더 잘 봤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시험을 봤는데 이거는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25예요. A는 50점을 맞았어요. B라는 시험이 있어요. 얘는 70이고 분산이 25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똑같죠? B가 70점을 맞았어. 누가 더 잘 봤어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 맞았어요? 아니, 똑같아요. 상대적으로. 똑같아요?
평균이니까. 둘 다 평균이죠. 뭐 A는 A 빨간 시험에서 가운데예요. B는 파란 시험에서 가운데예요. 비록 B가 원점수는 더 많이 맞았죠. 이거 수능으로 보면은 표준 점수 똑같이 나오겠죠. 네, 표준 점수가 사실 그거 하는 거잖아요. A랑 B랑 똑같은 점수입니다. 그쵸? 세 번째 문제입니다. A가 60점을 맞았어. 누가 잘 봤죠? 상대적으로 A가 잘 봤죠. 그쵸, A가 잘 봤죠. 왜 A가 잘 봤죠? 평균보다 더 높게 나왔네요. 더 오른쪽에 나왔네요. 또 이제 새로운 문제로 갑니다. 점점 난이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시험이 있고, 좀 더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얘가 중요해서. 오늘 컨디션 좋아요. 이렇게 두 개의 시험이 있어요. 평균은 같았어. 여기서 변별력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변별력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한 번에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냥 두 개의 시험의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A는 빨간 시험을 60점을 맞았어요. B는 파란 시험을 60점을 맞았어요. 누가 잘 봤을까요? A. B? 표본을 추출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왜 B라고 생각했는지? 하지 않겠습니다. B가 잘 봤다. A가 잘 봤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표준화가 뭔지 알고 계십니다. B가 잘 봤죠. B가 잘 봤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같은 언덕에 놓게 된다면 뭐가 더 오른쪽에 있게 되겠어요? B가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그래프를 이렇게 쭉 늘려요. 분산을 쭉 높여가지고 빨간색이랑 똑같은 그래프로 만들었어. 그러면은 B도 같이 쭉 늘어나서 A보다 더 오른쪽에 가겠죠. 그쵸?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설명해 볼까요? 여기 평균을 기준으로 둘 다 똑같은 평균이죠. 둘 다 평균이 똑같은데 평균으로부터 멀어지기 힘든 시험은 빨간색인가요? 파란색인가요? 파란색이죠. 분산이 작으니까 평균으로부터 더 많은 점수를 맞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A도 10점 더 맞고 B도 10점을 더 맞았는데 10점을 더 맞는 게 더 어려운 시험은 파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B가 더 잘 봤죠. 그쵸? 여기까지 좋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10만큼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B도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70점이에요. 누가 잘 봤죠? 방금 뭐 했냐면은 방금 전거랑 똑같았는데 파란색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10 이동했어요. 누가 잘 봤죠? 똑같죠? B가 역시 잘 봤죠. 왜 그러겠어요? 방금 전이랑 똑같죠.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여기가 지금 60이니까 이 60짜리 그래프를 여기로 일단 가지고 와요. B가 어디 달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분산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 B라는 위치가 어디 가는지 확인을 해볼래요. 됐어요. 이러면 됐습니다. 얘기를 해보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준화라는 걸 해요. 표준화라는 걸 하는데 이 표준화는 뭘 하는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평균이랑 분산이 뮤랑 시그마인 정규 분포 뭐예요?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뭐로 만든다?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든다.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준화는 뭐냐면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규 분포라는 언덕이 있는데 얘는 평균이랑 분산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언덕의 위치랑 언덕의 기울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서로 다른 위치와 서로 다른 그 언덕의 기울기를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뭘로 통일을 시켜요? 이걸로 0,1로. 왜 통일을 시키겠어요? 방금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 분포에 있는 서로 다른 값을 비교를 하려면은 같은 언덕에 놓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같은 언덕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만들거나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만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어떤 언덕이든 간에 여기에 언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0,1이라고 할게요. 파란색도 여기로 보내고 빨간색도 여기로 보내가지고 각각의 점들이 어디에 대응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게 표준화입니다. 서로 다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는 이 공통의 검은색 이 언덕으로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표준화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딱 두 단계만 거치면 돼요. 첫 번째, 평균을 0으로 이동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뮤만큼 이동을 해야 돼요. 그쵸? 원래 지금 여기 0,1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만약에 뮤라고 이렇게 존재를 하면은 마이너스 뮤만큼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대응을 시켜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요걸로 나누면 된다 했잖아요. 아까 준비물 기억나세요?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분산이 1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가고 싶은 언덕은 여기 있어. 여기로 가고 싶어. 근데 뭔가 어딘가에 이런 게 존재를 해요. 그럼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은 얘를 여기로 옮겨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분산이 1이 되면서 딱 요 그래프에 겹쳐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딱 두 단계예요. 첫 번째, 마이너스 뮤만큼 이동하고 두 번째, 시그마로 나누고. 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표준화를 어떻게 하면 된다?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식이에요, 요식. 우리가 어떤 값을 아까 예를 들면은 A의 점수, B의 점수 이런 걸 뭐라고 썼냐면은 X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평균을 뮤,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썼을 때 Z라는 새로운 값을 계산을 해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표준화 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표준화 값이 사실 뭐예요? 내가 원래 속해 있던 이 언덕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던 이 위치를 표준 정규 분포로 가져갔을 때 나의 상대적인 위치를 Z라고 하는 거예요. 검은색 언덕으로 갔을 때 내 위치를 Z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2-1번 학생 A가 있고 학생 B가 있습니다. A와 B의 표준화 값을 구하래. 구해보실래요? A는 얼마가 나오죠? 살짝 들렸어요. A는 얼마죠?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요. 얼마죠? 80 빼기 60을 한 다음에 70. 계산을 아직 펜은 움직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떡해, 엄청 빨리 끝나겠다. A 얼마 나와요? 표준화하면? 4. B는요?
누가 더 잘 봤어요? B죠. 다 했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식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수학적인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외워져요. 이게 왜 이 모양인지를 잘 생각하면은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표준화는 어떻게 하면 된다? 원래 있는 값에다가 뮤만큼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결국 요 문제는 결국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여기 뭐 얼마야? 60에 5 60에 5라는 시험이 있고 또 50에 2라는 시험이 있네요. 요런 두 개의 시험이 있는데 한 명은 80점을 맞았고 한 명은 파란색에서 70점을 맞았어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어디로 가져갈 거다? 여기로 가져갈 거다. 그때 얘는 어디에 온다? 여기 0을 기준으로 4에 오더라. 얘는 어디로 온다? 여기에 온다. 10에 옵니다. 그래서 얘의 표준화값, 이 70점의 표준화값, 70점 맞죠? 70점의 표준화값이 10이라는 거는 요 말이고 이 80점의 표준화값이 4라는 거는 요 그림입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도 여기로 가져갔을 때 요 위치는 여기가 될 거고 이 파란색 그래프를 여기로 가져갔을 때 요 위치는 여기가 되더라 가 되는 겁니다. 네, 좀 그림이 약간 틀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끝이네요. 이 그림이 그냥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한번 쭉 보고 끝내겠습니다. 몇 분에 시작을 했죠? 25분이죠. 와, 신기록이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표준화된 두 값은 동일한 기준이에요. 뭐예요? 같은 언덕에 있어요. 이제 같은 언덕에서 비교를 하는 값이니까 두 개를 직접 비교할 수도 있어요. 뭐 표준화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서로 다른 분포였지만 같은 데 놓고 비교하려면 표준화를 시키면 된다. 네. 그래서 표준화를 하는 공식은 어떻게 한다? 원래 값에다가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누면 된다. 그거를 우리가 표준화값 내지는 Z-스코어라고 부릅니다. 네. 뭐 Z값, Z-스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반대로 가는 방법도 뭐 똑같습니다. 원래 그 식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 했네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오늘 다 풀어드리는데 그래서 뭐 요거 푸는 방법 최소한의 풀이랑 답이랑 해가지고 뭐 워드나 한글 같은 데 작성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기억이 안 난다,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제가 뭐 모르긴 몰라도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유튜브를 올릴 텐데 그거를 뭐 다시 보고 뭐 그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저희 수업 오늘 여기로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뭐 얘기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튜브에 약간 그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